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결국은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2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이날은 올해 첫 번째 1분기가 마감된 날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니까요. 다우존스와 그리고 S&P 500 지수가 거의 5% 안팎의 하락을 보였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1분기 동안 나스닥 지수는 거의 10%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2년 만에 최악의 분기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 건데, 자, 그러면서 약보합권을 유지하던 미국 증시가 또 장 막판에 특이하게 일제히 또 낙폭을 키운 채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1.5%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는데, 사실 그 이유는 분기별 수익률을 집계하는 전문 투자 자금들이 분기 수익률 정산을 위해서 막판에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시장에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없이 막판에 밀렸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장중에는 왜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의 정책 결정의 핵심 지표인 PCE 물가 지표가 다시 한번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장중 내내 좀 약간은 짓눌려 있었는데, 분기가 마감되면서 분기 정산을 위한 자금들이 크게 막판에 매도세를 보였다. 이것이 시장의 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비축률을 방출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유가가 급락했는데,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르지 못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랬고요. 그렇다면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네, 우리가 4월 달에 아침을 맞는 동안 미국은 3월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산대 지수는 보시다시피 각각 1.5%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나 장 막판 30분 동안의 낙폭을 더 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이자 오늘은 1분기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죠. 시작은 약했어도 끝은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번 분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분기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각각 3%대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되고요. 나스닥은 7%대도 넘는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 후반만큼은 강했기 때문에요.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다우가 4%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각각 5% 오르면서 이번 달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 또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기관 노이버거 베르만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재료 자체가 시장에서 힘을 잃고 또 금리, 연준의 행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 기술적인 매수 행진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최근에 안도 랠리를 보일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하지만 이 투자자들은 곧 성장은 둔화하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아직 정말 높은 수준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매도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직 시장에는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고요. 지금 오를 듯 말 듯 애태우는 최근의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나온 경제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물가지표 가운데 하나이죠. 2월에 PCE 가격 지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근원 PCE부터 보시면 5.4%,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였던 5.5%보다 소폭 낮은 수치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또 헤드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6.4% 상승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40년래 만에 최고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매월 숫자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야말로 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제목을 표현을 해봤는데,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건가라는 시그널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잠시 후 이 내용 애프터마켓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또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0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상됐던 수준이었던 19만 6천 건보다 소폭 더 오른 높은 수치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요 뉴스 한 가지 확인해 봅니다. 오늘장 유가를 크게 움직였던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앞으로 6개월간 100만 배럴씩 최대 1억 8천만 배럴 방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정말 전례 없는 방출 규모가 되겠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DPA 법안 발동 소식과 더불어 에너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이슈가 들려오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장에서 WTI 선물 가격 계속해서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도 6.5%대에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100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사실상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가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특히 장 막판에 낙폭이 커지면서 이 붉은색이 더 도드라지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빅테크주들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1에서 2%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오늘장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주에서 특히나 반도체주들 조금 포커스를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AMD의 급락세가 눈에 띄는 오늘장인데요. 8%대 급락하면서 109달러대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PC 시장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은 특히나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내용은 잠시 후 애프터마켓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 테마 내에서는 HP 역시 크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모건 스탠리 투자 의견 하향 영향을 받아서 6%가량 급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번 분기를 조금 돌이켜봤을 때 가장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를 꼽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혹독한 시간을 보냈죠. 실적 실망감으로 인해서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2,320억 달러가 날아가 버리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1분기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2.4%대의 약세로 진행이 되면서 222달러 선에 이번 분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12년에 이 메타가 처음 상장된 이후로 가장 저조한 퍼포먼스를 기록하고 있는 분기이기도 하고요. 또 S&P 500 내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같은 테마 내에서 넷플릭스의 명성에도 참 흠이 많이 가는 분기였습니다. 2012년 이후 최악의 분기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만 37%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금융주 섹터 내에서는 페이팔의 낙폭 역시도 두드러지는 그런 분기였습니다. 오늘장에서도 2.4% 하락 마감했는데 이번 분기를 통틀어 봤을 때는 거의 40% 가까운 급락세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몇몇 경기 방어주들 약간 약보합 수준에서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흐름을 오늘 보여줬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 좀 두드러지는 테마를 꼽아보자면 여행 테마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프닝 기대감에 맞물려서 여행 테마주들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카니발과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이 3%대 강세로 이 시장 대비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아래 항공주들 역시도 일제히 보합 정도 수준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두부터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바이두가 오늘장 7%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장 막판에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SEC가 상장 폐지 리스트에 추가를 하면서 이렇게 급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PVH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의류 브랜드인 캘빈 클라인 그리고 타미 힐피거의 모 회사인 PVH가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PVH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시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향후에 있을 세금 인상으로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PVH 주가는 7.35% 급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스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막 전해진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게임스탑이 주식 분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현재 17% 가까운 급등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의 반응 다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오늘 달러 약세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회담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약간의 관망 장세에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0.1% 상승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저희가 오늘도 앵커들의 이슈 픽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채린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총 3가지의 키워드를 저희가 먼저 선택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지난 밤 사이에 가장 큰 뉴스였었던 비축류 방출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전략 비축류를 방출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유가가 어제 우리 시간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전략 비축류를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100만 배럴가량의 비축류를 방출한다는 건데 백악관도 이번 방출 규모는 역사상 유례없는 사상 최대 규모라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류를 방출한 역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출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전쟁과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또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이 발표가 있자마자 유가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굴량을 늘리지 않는 원유 기업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유정은 있지만 채굴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백악관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의원들을 촉구했는데 자,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1,200만 에이커 넘는 이 연방 토지에 9천여 개의 이 미사용 유정이 있다면서 원유 생산을 위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런 상황에도 만약에 채굴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채굴을 안 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낼지 원유 기업들은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뉴스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이날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회담이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산유국들은 증산 규모를 약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루 42만 2천 배럴로 5월 1일부터 찔끔 증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작년 8월부터 산유국들은 하루 40만 배럴의 증산을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소폭의 증산 규모를 늘린 것인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하던 유가가 잠시 낙폭을 줄이는가 싶었지만 결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미국의 전략 비축류 방출의 영향이 훨씬 컸기 때문에 결국 6%가량 유가가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리 유례없는 규모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비축된 물량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이 물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규모입니까? 일단 전략 비축류를 방출하는 규모는 정말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웰스파고의 분석에 따르면 이 하루 100만 배럴이라고 하는 규모는 전 세계 하루 생산량의 약 1%를 차지하는 것이고요. 하루 미국의 소비량의 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100만 배럴을 방출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규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전체리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비축유 방출이 올해 석유 시장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백악관이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비축유를 풀어서 유가를 안정시키면서 그 시간 동안 원유 기업들이 이 미사용 유정을 다시 채굴하도록 만드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촉진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실제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될 경우 원유 기업들이 채굴을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어떻게 발효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전체리 앵커가 준비했는데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한번 보시죠.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인플레 피크하고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네. 인플레 피크에 대한 시그널이 살짝 나오기는 했어요. 다만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PCE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됐는데 여전히 공급난과 높은 소비 수요로 인해서 상당히 물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2월 PCE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4%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1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또 6.9% 올랐던 지난 1982년 이후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음식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는 5.4%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또 83년도 이후로 가장 가파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PCE 물가가 여기서 더 오르게 된다면 사실상 오일 쇼크발 초인플레이션 이후 최악의 시기를 우리가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정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근원 PCE의 전월 대비 상승률 때문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근원 물가가 0.4% 오르면서 1월에 기록했던 0.5%보다 소폭 하락한 건데요. 지난 3월 16일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을 잠시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이때 파월 의장은 봄철에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 즉 물가 왜곡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 달 한 달의 전월 대비 상승률에 특히나 더 주목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물가 상승폭이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다음 5월 FOMC까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번에도 물가지수의 급등을 유발했던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2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5.7%나 급등했는데 그래도 직전 3개월보다는 이 상승폭이 둔화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이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도 5%나 올랐기 때문에 꼭 에너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인플레가 각종 재화와 서비스로 번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한동안 높은 인플레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점을 찍었을지는 몰라도 피크아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물가가 5%나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그냥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 아닌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가격이 비싸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지표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물가 지표에 대한 IB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IB들에서도 이번 물가 지표를 보면서 긴축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와중에 노동시장은 호조이다 보니까 가파른 긴축에 대한 전망들 계속해서 월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이번 3월을 포함해 총 10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추후 2차례의 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50bp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나온 물가지표에 대해서 네덜란드 투자은행 ING는 당장 5월에 빅스텝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물가와 고용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한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은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경제를 더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망고가 뜬다며 유유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사실 이제는 투자자들이 빵이 아니라 망고에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가 많이 표명을 했었는데 그랬죠. 지난 밤 사이에는 이 대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AMD가 급락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바클레이즈가 이날 AMD의 주요 시장 중 일부인 PC 시장과 게이밍 시장이 둔화될 수 있다면서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기존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로 낮췄고요. 쉽게 말하자면 매수해서 보유로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도 함께 낮췄습니다. 기존 148달러에서 115달러로 낮췄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이런 가혹한 평가와 함께 AMD는 이날 거의 8%가량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클레이즈는 AMD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평가를 내렸을까요? 바클레이즈는 AMD가 올해 31% 정도 추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건데 바로 그동안 받아왔던 이 팬데믹의 수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AMD의 PC 사업부와 게이밍 사업부 모두 하이브리드 근무 및 재택근무의 수혜를 받은 사업부라면서 이제는 리오프닝 국면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지속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팬데믹 수혜를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 수혜가 사라질 경우를 지적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올해 주당 순이익을 기존 4.1달러에서 4.02달러로 내렸고요. 내년도의 주당 순이익은 4.7달러에서 4.53달러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낮춘 것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시킨 가장 주된 핵심 요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클레이즈의 의견이 조금 마이너한 의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IB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불과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게 이제 투자자들은 빵보다는 망고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망고라고 하면은 마벨 테크놀로지, AMD, 엔비디아, 글로벌 파운드리, 온세미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앞글자를 딴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가 뜬다는 주장이었죠. 분명히 반도체는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메가 트렌드는 맞는데 다만 AMD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 그 수혜를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 수혜가 올해도 이어지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 정도의 해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른 월가의 IB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종합을 해보니까 일단 AMD에 대해서 현재 21명의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4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목표 주가 평균도 약 150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전반적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점이 지난 2월 22일에 AMD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당시 투자 의견을 변경했던 IB들은 단 한 군데에도 빠짐없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 AMD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뀐 건 아니고 바클레이즈에서는 단기간 받아왔던 수혜가 이번에는 잠깐 줄어들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본 것이고 대부분의 IB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애프터마켓 진행해봤고요. 전채린 앵커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